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심야에 담화를 발표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북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과거와는 달리 격한 표현들이 없어서 북미 관계 악화는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총참모장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나서 필요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수로 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이라면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대응 폭언 발언은 무력 맞대응을 경고한 북한군 총참모장의 담화 내용과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미국의 도발적인 발언에 지지 않겠다는 기싸움의 표현이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자제하려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최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직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함을 잃고 비유법을 사용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비유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희화했던 로켓맨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연이은 담화 발표가 심야에 이루어진 점입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즈음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발표됐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의중을 워싱턴에 빨리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지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여전해서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서로 이해의 정도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4차 협상에서도 한미 두 나라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는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으로 서로 이해의 정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5배나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나름 그 자기의 미측의 입장대로 또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 대사는 기존의 협정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는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 미국 측의 논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때 주한미군 문제나 무역의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열린 지난 3차 협상이 파행을 빚었던 것과 달리 4차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그나마 성과인 셈입니다. 정 대사가 밝힌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사실상 한 차례 남은 협상에서 타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처럼 해를 넘겨 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확실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몇 달러를 위해서 동맹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동맹을 손익계산서로 따지는 트럼프식 접근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Don't give up the alliance for a couple dollars. The alliance has got to be the number one thing that we are thinking our way through. 샤프 전 사령관은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어느 동맹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분담금 인상이 결국
미국산 무기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Whether it's 2, 3, 4, 5 times the amount. That money's coming from somewhere in the Korean government. It's coming from somewhere. And my guess is it would be coming from the defense budget. 다른 미국 전문가 패널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5배에 육박하는 50억 달러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콧 헤럴드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평택 미군 기지 건설 비용 11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약 90%를 부담한 것도 한국 기여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경우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와 함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이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차기 한미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문 대통령과 왕이 국무위원회 접견에서 사드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의 짧은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왕 국무위원 중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접견에서 나온 사드에 대한 언급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다뤄졌을 정도로 원론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제보 입수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해명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전형적인 허위 조작이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검찰은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또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법조팀입니다. 예, 청와대가 그제 첩보 입수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또 한 차례 해명을 내놨죠? 네, 앞서 그제는 제보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공직자인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비리 의혹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던 제보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송 부시장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연이틀 해명에 나섰는데요.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하면서 외부인인 송 부시장을 조사할 수 없었고 본인 동의 없이 밝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이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며 언론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송병기 부시장 어제 별도로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와 엇갈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쯤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과 안부 전화를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NS로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은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첩보를 받았다는 문 사무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은 울산시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최초 제보 경위라든지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송 부시장이 어떻게 협조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를 전후에 송 부시장과 청와대나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 어떤 연락이나 접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엇갈린 주장을 놓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송 부시장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의혹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일 텐데요. 검찰도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까? 네, 청와대가 경찰에 넘긴 첩보를 처음 작성한 문사무관이 제보 내용을 어느 정도 가공했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문사무관이 송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요약 편집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사무관이 제보 내용에 다른 비위 의혹을 추가했거나 심지어는 어떤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까지 정리해서 넘겼다면 선거를 앞두고 하명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문사무관을 조사하면서도 제보 입수와 문건 작성 경위, 내용 등의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조만간 이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이 되겠군요. 네, 송 부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분석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보 경위 등을 해명하고 나서는 만큼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 부시장은 결코 선거를 염두에 둔 제보는 아니었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인데다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정황도 있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날을 세우면서 지금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검찰이 당연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면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예, 국회입니다. 예,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갈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찰의 이런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선택적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면서 검찰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치의 사심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뿐이라면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울산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아래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선거 공작 게이트 몸통이 누군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역시 여러 정황상 선거 공작의 냄새가 나고 의혹이 불거진 이상 검찰이 핵심 인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낱낱이 밝혀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기국회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자, 여야 5당이 모인 4+1 협의체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4+1 협의체가 어제 회의를 통해서 오는 8일까지 단일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어젯밤 선거제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2시간 정도 비공개 만남을 가졌고요. 오늘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사당,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오전에 예산안을 놓고 비공개로 4+1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협상은 3개 단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그리고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 이렇게 따로 나뉘어서 협의가 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8일이면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주말 휴일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마음이 급합니다. 8일로 마감 기한을 정한 이유는 오늘 10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8일까지 단일화를 만들어야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돌아오는 월요일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필두로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붙일 계획입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협상하자 이렇게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월요일인 9일이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토요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인데 지금까지 4선의 심재철 그리고 3선의 강석호,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4선의 주호영 의원까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 경선은 4파전 혹은 5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새로 선임된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요건을 갖춰서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도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기존 강경한 반대 뜻을 바꾸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한국당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아오겠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예상대로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이 때 아닌 압수수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맨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우선 이번 갈등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숨지기 전 남긴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는 도중에 영장까지 받아 증거물을 가져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도 수사 대상이라며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 일부 참관만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경찰이며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다시 찾겠다며 역으로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예상대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원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고 사살 혐의점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서 경찰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침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의 제한적인 참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경찰이 검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검찰이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하고서는 전사자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겠다는 건 형사소송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르면 오늘 다시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휴대전화 쟁탈전이 두 기관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도 좀 불똥이 튀고 있다고요? 네, 검경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논쟁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신속 처리한 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권한이 과도해진다는 검찰의 문제 제기가 일부 나왔는데요. 그러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하는 등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절대선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해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해묵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확전하는 모습인데요. 상호협조와 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강경하게 다투면서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초겨울에 보기 드문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6도까지 떨어졌는데 주말에는 추위에 눈까지 겹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현황과 전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정말 추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동장군이 맹위를 떨쳤습니까? 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군 김화읍 기온이 무려 영하 19.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원 공식 기온도 영하 15.6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영하 10.6도, 대구 영하 5.9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12월 상순 아직 초겨울인데 한겨울에나 찾아올 법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겁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온 데다 밤사이 온기가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현상이 겹치면서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네, 연말이라서 이 주말에도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누그러지겠지만 주말과 휴일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 지방은 낮 한때 눈비가 내리고 적설량도 1cm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산간이나 이면도로는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4년 만에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 국민소득의 분자가 되는 국민총소득이 저성장과 저물가로 1.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달러로 계산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1년 내내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10월 중 일본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한 계단 내려간 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 조사 결과 지난 10월 일본 전체 수출액 6조 5,771억 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3,818억 엔으로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 2005년 6월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수출국 3위에 올라선 뒤 14년 3개월 동안 유지해온 순위가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는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는 19%, 디램은 12%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특히 내년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분야 등이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시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서 명품 의류 등 8,800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물품 3,700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제작진이 모든 시즌에서 순위권 밖 연습생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프로듀스 책임 PD 김모 씨는 프로듀스 101 시즌2 온라인과 생방송 문자투표 결과에 나온 A 연습생의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A 연습생은 최종 데뷔조인 상위 11명에 포함됐지만 이 조작으로 10일이 밖으로 밀려났고 순위권 밖에 있던 B 연습생이 데뷔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린 직원이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를 받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코치는 정직에 그치면서 회사에 남게 됐는데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 도의원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핸드볼 팀 코치 금품 수수 사실을 캐묻습니다. 핸드볼 코치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상품권 100만 원치를 받았습니다. 또 황당하게도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친구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이거를 제보한 것 같습니다. 사장이 언급한 사람은 코치의 금품 수수 의혹을 회사에 알린 직원입니다.
하지만 보고 이후 창원에서 서울로 인사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에 항의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 보고 이후 3일 만에 인사 발령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휴가 중에 인사 발령이 떴고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하고 난 이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품을 받은 코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내부 규정에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강등 또는 해임, 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가 100만 원치 상품권을 그보다 싸게 산 만큼 이를 받은 코치에게 그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금품 수수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회사를 떠났고 상품권을 받은 코치는 오히려 남게 됐습니다. 퇴사 직원은 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비핵화 연말 시한은 다가오는데 북미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북한도 하루 만에 되받아쳤고 지금 발언 수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북미 간에 다시 등장한 로켓맨, 늑다리 표현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발단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필요하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뭐 로켓맨 이런 단어도 또 나왔는데 자, 이게 돌발 발언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일까요? 북한이 계속적으로 단거리 발사체들을 이제 발사하는데 네. 미국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제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것을 작정하고 뭐 했다기보다는 기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네. 내가 다 대책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미국 국민들에게 한 얘기라고 이제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김정은이 로켓을 쏘는 걸 좋아해서 나는 로켓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조롱하는 투로 마치 이제 초강대국 지도자로서 약소국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을 조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로서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 것이다. 예. 다분히 원론적이지만 지금 연말까지 이제 북한이 시한을 줘서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발언을 이제 주목하는 거고 또 네. 바로 북한이 여기에 대응해서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내적 메시지임을 좀 주목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북한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 무력 사용은 미국의 특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미 협상을 주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불쾌하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주목할 만한 게 둘 다 이 담화가 심야에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먼저 바로 나온 게 이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합참의장이지만 사실은 인민무력부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제 실권이 있어서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포병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김정은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투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이제 또 1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 적어도 말로써 대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이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더 불안함을 더 가중시키려고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밀리지 않겠다는 거고요. 지금 북미 간에는 미국은 대화를 하자는 거고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봐서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있으면 대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 오히려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발언이 이제 조금 셌다고 생각했는지 최선희가 이제 어저께 밤에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우리 자기들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희롱하는 듯한 조롱하는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우발적으로 잘못 나온 헛나온 발언이라면 넘어가겠지만 이게 의도된 것이라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맞대응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폭언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은 또다시 김정은을 조롱해도 북한도 트럼프에 대해서 조롱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외교관으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셈법을 바꿔서 빨리 나오지 왜 안 나오느냐 이걸 돌려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시간으로 밤 10시쯤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북한 내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 같은 데는 방영을 안 하고 오로지 조선중앙통신이라고는 이제 통신사 통해서만 나왔는데 이건 외국에서만 듣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직접 들어라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미 관계는 아직까지 지도자 간의 신뢰가 계속되고 협상이 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선으로 미국하고 적대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뉴스를 전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지금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강한 방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군말을 타고 백두산을 가고 이런 거는 미국한테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이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최선희 부상의 발언들이라던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봤을 때 이거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셈법은 안 나오고 있고요. 양쪽 다 발언을 좀 자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로켓맨도 나오고 늑다리도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협상을 조금 본인 쪽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신경전선에서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조금 긴장이 높아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는 국내 여론이라든지 자기의 탄핵 국면 그런 걸 감안하고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지금 사실 머릿속으로는 조금 좀 양보적으로라도 타협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협상 수단이 오로지 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이 조금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상호주의적 입장으로 뭔가 태도를 바꾼다면 또 제재를 일부 완화해줄 의사를 표명한다면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데 서로 간에 지금 트럼프는 국내 정치용으로 쓰는 거고요. 김정은은 그야말로 자기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핵 문제를 봐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약간 긴장이 오히려 조금 더 고조되면 대화 기회는 생긴다 전 봅니다. 긴장이 아직은 고조될수록 정면 대결 국면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대화가 되지 않을까 전 봅니다. 오히려 긴장 수위가 높아질 때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게 드러난 상황만 보면 지금 미 국무부 말고 국방부 고위관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결코 철회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칫 2017년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이 이제 국방부의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하이노 클링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국방부를 대변하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원론적인 얘기했지만 지금 시점이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라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데요. 군사적 옵션은 결코 철회된 적이 없다. 그게 워낙 아주 원론적인 겁니다. 군사적 옵션이 철회되면 국방부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국무부 외교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게 국방부의 임무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고 국무부의 주도가 어떤 특정한 효과를 못 본다면 우리가 나설 때가 올지도 모른다.
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무력 사용이 가능한다는 걸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그 국방부 관료로서의 이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다. 그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국방부 고위 관료로서 한 얘기고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박정천 발언이라던가 하이노 클라크 발언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원론적 발언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최선희 발언이 제일 중요하고요. 최선희는 그야말로 김정은의 분신처럼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 근데 이제 협상에 맞대응 폭언을 하겠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실소를 자아내는데요. 네네.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그 강경한 자세에 비하면 상당히 외교적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제발 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새로운 세법 좀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얘기라고 좀 봅니다. 예,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 시작된 북미 간의 이제 말 얘기 나눠봤고, 이 트럼프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였던 행보도 또 하나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국들 중 방위비를 GDP 2% 이상 낸 정상들에게만 따로 오찬자리를 가졌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유럽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군사 안보 위협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사실 서유럽을 아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럽에 가서 나토군 사령관도 해주면서 방위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너무 국방비를 줄였다. GDP의 1% 내외입니다. 대부분. 이를테면 독일은 1.4%, 프랑스가 좀 그래도 많은 편이라서 1.8%, 이태리 1.2%, 스페인 0.9%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강대국일수록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1%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좀 나눠서 하자. 이거 우리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2.6%에서 3% 쪽으로 가고 있어요. GDP 대비하면 우리가 유럽보다 2배 이상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 예산도 줄이고 경제적으로 내가 성과를 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GDP 2% 이상 되는 영국이라든지 폴란드, 그리스 같은 몇 개국만 모아서 이제 점심 대접을 내가 하겠다 이랬는데 정치적인 행동이고요. 근데 2024년까지 2%로 지금 다 올리자고 약속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2024년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2%가 아니라 4%로 올려라. 미국도 지금 3.6%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올려라 이건데 마치 우리한테 방위 분담은 5배 올려달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방위비 협상 진행 중인데 좀 연말 타결은 어렵다. 앞서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거든요. 네. 연말 타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말까지 꼭 타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조해 하면은 많이 올려줘야 되고요. 어느 선에서 절충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연말을 넘기어서 초조한 모습 보이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 그리고 이게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동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을 넘기더라도 자꾸 언론에서 연말 넘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 협상력이 낮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타결이 안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 그 대신에 저는 좀 획기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28,500명으로 방위비가 많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10배 이상 쓴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는 많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 보강할 테니까 주한미군의 일부는 좀 가도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러면은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철수를 카드로 쓰는데 우리가 카드로 써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철수가 아니라 근데 철수를 요구하면 안 되고 일부 감축. 일부 감축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요. 초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 날.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추다르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수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 개혁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에 어떤 분기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